합격 해커스. 안녕하십니까. 자, 노동법 김영노무사입니다. 예. 자, 24년도 9급 노동법 개론 시험이 끝났죠. 9급 시험이 끝났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자, 뭐 올해 시험은 한마디로 말하면 좀 판례의 비중이 역시 좀 많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지문이 길어졌어요. 지문도 길어지고 일단은 자, 이 근로기준법 보니까 근로기준법 이 문항수는 예년과 비슷합니다. 근기법 12문제, 그 다음에 노조법 5문제, 그 다음에 최저임법 3문제, 총 20문제고 여기서 이제 조문이 근기법 7문제, 판례 이제 판례 문제가 근기법에서 5문제나 출제됐습니다. 약 40%, 6대 4죠.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비중적으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노조법은 이제 판례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올해 한 60%, 세 문제 여기도 좀 많이 출제가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최저임금법은 뭐 여기는 판례가 많지 않죠. 예. 조문에서 출제가 되는데 최저임금법에서는 시행규칙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시행규칙에서도 출제가 됐어요. 당연히 이제 시행령에서도 출제가, 노조법에서도 시행령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죠? 근기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행령 문제들이 출제되는 건 당연하고, 시행규칙에서도 출제가 됐어요.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특이한 건 역시 이제 판례의 비중이 높아졌고, 판례 문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길어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조문도 이제 법률 문제뿐만 아니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고, 그래,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올해 이제 시험장에서 그래서 이제 시행령 중에서도 이제 새로운 부분에서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영역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판례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상대평가잖아요. 합격하려면 무조건 이제 판례를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올해 주는 시사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문도 이제 시행규칙까지 다 보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시행령까지는 꼭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해야 된다. 뭐 역시 이제 아직도 조문이 이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 판례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거. 자, 이거 뭐 예상됐던 거죠. 예상됐던 거고 제가 이제 계속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조문은 자, 일단은 범위가 넓어졌어요. 넓어지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좀 이제 명확하게 알아야 돼. 조문과 조문. 자, 이거 지문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틀렸어. 그죠? 다른 지문하고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자, 명확하게.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이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죠? 두 문제가 출제됐어요. 자, 이러한 문제의 비중은 앞으로 이제 좀씩 세 문제 이런 식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면 여러 조문을 갖다가 한 문제로 다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면 하나라도 모르면, 물론 지금은 이게 아직은 두 개만, 기역, 니은 두 개만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앞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물어봐 버리면 노무사 시험처럼 하나만 몰라도 이 문제는 틀려버립니다. 그죠? 이런 문제들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범위가 넓어지고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넓어졌으니까 공부의 양이, 그죠? 공부의 양이 늘어가고 양이 증가하고, 그죠? 자, 이건 명확하게 하려면 뭐죠? 이제 양이 또 더 늘어나는 거지. 더 늘어나는데 질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양이 늘어난다. 양이 늘어난다. 명확하게 하려면 뭐예요? 반복해야 되죠. 반복. 그죠? 반복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 뭐 고용노동직이나 직업상당직 모두 다 뭡니까? 노동법이 기본이죠. 예, 그죠? 실무에서도 가장 기본이죠. 노동법이 제일 중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씩 어려워질 것이다. 예, 그래서 올해도 예년보다는 좀 더 어렵다고, 그죠? 뭐 쉬운 문제는 쉽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어려워졌다.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판례 문제가, 자, 이제 판례 비중이 높아지고, 사례형 사례형 판례 문제가 또 출제가 한 문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정답이야. 정답이요. 상당히, 자, 이런 것들은 길어집니다. 예, 그죠? 길어져요. 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많아지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 수험생들이 이제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 뭐, 뭐, 몇 문제 보니까, 뭐, 쉬운 문제가 있어. 근데 뭐, 전반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합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객관식은 아는 것은 무조건 맞춰야 되고요. 남들이 모르는 것을 한두 개 더 맞춰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하려고 하는 것이 뭐 이제 문제 뭐 이렇게 쉬운 문제 있잖아요. 몇 문제 맞추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이제 공부를 자, 이렇게 좀 조문도 명확하게 또 양도 늘어나죠. 그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그다음에 판례 문제. 여기 이제 기존에는 판결 요지. 뭐 지금도 이제 판결 요지, 대법원이죠. 대법원 판결 요지를 알면 되는데, 이제 사례형 문제가 나오면,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뭡니까? 하나의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를 내겠다라는 어떤 뭐요? 시사를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판결 요지뿐만 아니라 그 중요한 판례, 특히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나 최근에 이제 특히 중요한 판례에 대해서는 자, 좀 더 깊이 있게 판례를 갖다 심도 있게, 그죠? 심화 학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합격하려면 여러분 합격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한 문제가 좌우합니다. 결국 이제 합격과 불합격은 한 문제가 좌우해요. 한 문제가. 남들이 못 맞추는 문제를 내가 맞추느냐. 그래서 제 수업도 이제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수업 방향이 좀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약간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합격할 사람, 그냥 뭐 쉬운 문제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좀 어려워졌고, 지문이 좀 길어졌어요. 지문이 길어졌다는 건 뭡니까? 그 주어진 시간은 똑같잖아요. 20문제.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데 지문이 길어졌다는 것은 자, 이제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모자랄 수가 있다. 그럼 뭐죠? 모의고사 같은 걸 학원의 모의고사나 객관식 문제집 있잖아요. 뭐 1차는 사실은 객관식과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잘 풀어봐야 되고, 그 전에 공부 시간을 좀 늘려가지고 노동법을 좀 할래 해서. 노동법은 배신하지 않죠. 노동법은 투자한 만큼 아웃풋이 있습니다.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아주 정확합니다. 정확하기 때문에 공부한 만큼 나오기 때문에 이런 데다 투자해야 돼. 이런 데다가. 그 다음에 이게 또 여러분들 고용노동직이나 실무에 가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된다. 뭐 비율은 비슷하게 출제가 될 것 같아요. 비율은. 그죠? 여기 6문제 나오면 2문제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요. 요게 이제 뭐 네 문제 나오고 이런 경우는 없어. 6문제 뭐 2문제, 5문제 3문제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고, 최저임금법은 이게 3문제나 나오는데 3문제면 굉장히 많죠. 비중이 많은데, 자, 이제 뭐 샅샅이 공부해야 돼요. 조문, 뭐 시행규칙까지 이제 샅샅이 공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반복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올해 시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 뭡니까? 자, 객내근로죠. 객내근로는 자, 이제 원칙적으로는 자, 여성과 18세 미만자, 연수자는 객내근로 금지되어 있죠. 자, 그런데 자, 일부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 예외가 있죠. 뭐 이거 항상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예. 자, 근데 이제 1번이 틀렸죠. 1번에 이제 설계 분석 업무는 뭡니까? 이게 그 재량 근로 대상 업무죠. 이 재량 근로 대상 업무도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섞어서 냈어. 그러니까 명확하게 모르면 틀려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 2번은 근로감독관에 관한 건데 자, 이건 뭐 쉽죠? 예. 자, 뭐 현장 조사나 서류 제출, 자 이런 것은 근로감독관의 업무지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자기에 관한 것을 갖다가 근로감독관이 단독으로 수행한다. 아니죠. 자, 이거 예의죠.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는 근로감독관이 하면 안 되지. 예. 그럼 공정하게 수사가 안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감독관의 수행 업무가 아니죠. 자, 뭐 1번은 좀 쉽죠. 자, 다른 건 조문이고 그 다음에 3번 임금. 자, 임금 문제가 출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통상임금 판례입니다. 2013년도 12월 18일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전압 판례 내용이 출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일률성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하여튼간 이 통상임금 판례가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1번은 자 요게 이제 출제가 됐던 문제죠. 기출지문이지 기출지문. 그래서 자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맞고 2번 뭐 많이 나왔죠. 성질상 자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을 갖다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은 우리 근기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에 관한 시행령 6조의 강행규정이죠.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합의 무효가 되죠. 자주 등장했던 지문이고 3번이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일률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정답이 틀렸죠.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자 이제 이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자 이거 부양가족이 있다는 것은 이 가족수당이 소정근로의 가치하고는 무관한 거죠. 무관한 거예요. 일률성도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죠. 따라서 고정성이나 일률성, 특히 이제 일률성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의 가치와 관련된 것이어야 돼요. 일률성. 예, 그죠? 여기 이제 이런 조건이 따라서 뭐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이라더라도 일률성을 용은 소정근로의 가치와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자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일률성이 없고요. 이건 통상임금 아닙니다. 통상임금 아니에요. 예. 그죠? 부양가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돈을 주는 거니까 가족수당. 그죠? 소정근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일하는 거하고. 그죠? 예.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 이게 통상임금이 이제 일률성은 이제 통상임금의 요건이죠. 통상임금의 요건인데 이 일률성에 대해서는 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다. 이제 그걸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맞출 수가 있는데 이 지문을 갖다가 보지 못했다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제 이 통상임금이 임금에서는 평균임금이 있고 통상임금인데 통상임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관련된 판례들이 있는데 뭐 최근 판례들 중요한 판례들도 있고 그런데 요것은 이제 좀 오래된 판례이긴 하죠. 대신에 이제 전화합의체 판례인데 최근 판례 중요한 판례들도 좀 이제 알고는 계셔야 돼.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예. 뭐 요 4번은 조문에 있죠.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지급하는 거죠. 연차임금과 조금 공부를 이제 제대로 하신 분들은 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 뭐 그냥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 지문이 막 잘 뜨는 지문은 아니었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4 연차 유급휴가 뭐 하여튼 중요한 데 다 출제가 됐습니다. 예. 자, 연차 유급휴가 뭐 나온다고 그랬죠. 이건 이제 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예. 좋은 문제죠. 출근 간주 그죠? 출근율로 연차 유급휴가는 출근율이
연간 80% 이상이면 되죠. 그래서 출근율을 할 때 출근으로 간주하는 기간. 예. 그래서 연소분의 출근율은 연간 소정근로수에 그 다음에 출근한 거죠. 예. 그래서 연간 소정근로수에서 출근 일수가 며칠이냐에 따라서 이제 출근율인데, 요 출근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간주되는 게 요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우리 법에 있죠.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그 다음에 출산 휴가 기간, 출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 이때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았지만 출근으로 간주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요 세 가지, 세 개. 자, 요 세 개 조문이죠. 요거 딱 조문에 나와 있죠. 근데 2번은 뭡니까? 정당한 쟁의 기간은, 자, 이건 출근율을 할 때 좀 이 판례가 있죠. 정당한 쟁의 기간은 제한적 비례 삭감. 좀 어렵죠? 예, 여러분. 저는 이제 강의할 때 다 얘기했네. 예, 제한적 비례 삭감으로 정당한 쟁의 기간은 제한적 비례 삭감으로 해가지고 이제 연차 유급 휴가를 갖다 계산을 하는데, 이때 자, 이 출근율 계산이 좀 달라요. 연소에서 쟁의 기간을 빼죠. 쟁의 기간을 뺍니다. 정당한 쟁의 기간을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출근일 있어서 당연히 뭡니까? 이 쟁의 기간은 당연히 일을 안 했잖아. 쟁의라는 게 파업이라는 게 뭐죠? 파업이라는 것은 이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원칙적으로, 소극적으로. 그래서 쟁의 기간은 당연히 여기서는 빠지고, 분모에서도 연소에서 쟁의 기간을 빼서 실질 소정 근로일수라고 하죠. 실질 소정 근로일수. 조금 어려워요.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저는 조문으로 쳤는데, 2번은 정당한 쟁의 기간은 판례에 있습니다. 판례. 그래서 이거 조문과 판례 문제가 같이 섞여 있다고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일단 좋은 문제로 쳤습니다. 왜냐하면 출근 간주, 여기 조문이 1, 3, 4는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좋은 문제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자, 이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정당한 쟁의 기간이 이 비례삭감에 의해서 그죠? 요 출근율 계산할 때 연간 소정 근로에 있어서 요 쟁의 기간을 뺀 그죠? 나머지 일수 해가지고 실질 소정 근로일수로 하게 되고, 출근일수는 당연히 이 쟁의 기간이 빠집니다. 그죠? 일을 안 했으니까. 출근한 거 아니잖아. 정당한 쟁의 기간에. 그래서 요거 약간 이런 것들도 뭐 조문 정확히 알고 있으면 바로 맞출 수 있는 문제죠. 근데 2번에서 이게 정당한 쟁의 기간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어떻게 되지? 정당하게 했는데, 쟁의했지만 정당하게 했으면 이거 출근으로 간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정확히 모르면, 잘못하면, 그죠? 자, 이게 확신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정답에 대한. 예.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당한 쟁의 기간이라든가 노조 쟁의 기간, 그 다음에 정당한 직장 폐쇄 기간, 자, 이런 것들은 비례삭감으로 하게 되고, 저희 출근율을 할 때 좀 다릅니다. 좀 더 제가 더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규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어렵습니다, 얘가. 그 다음에 5번. 자, 근로계약에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1번 친권자는 의견,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대리할 수 없죠. 맞죠. 그 다음에 2번 니은번은 자,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자, 임소휴연이에요. 근로계약 기간은 명시사항은 아닙니다. 명시 뭐 서면 교부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근로계약 기간 다 적어요, 저희가. 적는데, 자, 이게 법에 명시된 건 아니죠. 17조에 명시된 건 아니죠. 그래서 임소휴연이죠. 임소휴연이죠. 17조이랑 명시사항은 임소휴연이죠. 그래서 임금, 제일 중요한 게 임금. 그 다음에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에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무지수기죠. 소무지수. 그래서 요까지는 명사항이고, 그 다음에 요 네 개는 그죠? 서면 교부사항이죠. 그래서 임금,
예, 사실은 임금 소정근로 시간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소정근로 시간 몇 시부터 9시에서 저녁 10시까지.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임금 얼마? 그 다음에 너 휴일 언제? 그 다음에 연차 가장 핵심적인 부분 임소휴연 여기는 이제 그 다음에 소문 장소 업무 그 다음에 측의 필요적 기사 그 다음에 기숙사 규칙이 있는 경우에 그 기숙사 그 규정 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 기간은 그 법이 명시한 17조가 명시한 그 명시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행정관청이 아니고 뭐죠? 행정관청이 아니고 자 근로계약은 대리할 수 없지만 채권자는 혹인 자 그런데 미성년자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해지를 할 수 있죠. 이때 이제 행정관청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죠. 디귿번 더 틀렸죠. 그 다음에 리을번 리을번은 맞았죠. 조문에 있는 거니까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틀려서 기읍과 리을 요게 이제 옳은 것이겠습니다.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6번은 이제 부당노동행위 뭐 역시 부당노동행위 자 노조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 뭐 쟁행위 자 이런 것들 특히 부당노동행위 자요 문제는 뭐 자 워낙 강조했던 거니까 좀 쉽죠. 쉽죠. 자 3번에 보면 부당노동에 대한 증명책임 자 근로자 측에 있죠. 근로자 또는 노동자. 근데 부당해고는 사용자. 해고가 정당함을 주장하는 사용자 측에 있죠. 자 그런데 부당노동행위는 증명책임이 근로자 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가 입증을 못하면 패소 위험을 안게 됩니다. 따라서 좀 이게 아무래도 부당노동이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좀 입증하기가 사용자가 거의 서류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입증하기가 좀 어려워서 패소를 많이 하게 됩니다. 부당해고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되니까 근로자 측에서 많이 승소를 해요. 실적으로. 자, 요게 그렇다는 거. 워낙 비교적으로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예. 자, 1번은 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하게 되면 부당노동이 성립하죠. 틀렸고 2번. 자, 승진은 좋은 건데 근데 조합원 자격 승진시켜가지고 승진시켜서 이제 조합원 자격 뭐 조합원 자격이 예를 들어 과장급 이하다. 근데 이분 부장이야.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시켜버려. 그러면 이제 그 자격이 조합원 자격이 없어지잖아요. 그걸 노려가지고 조합원 자격을 박탈시켜요. 노조위원장을 그렇게 해버려. 결국 이제 승진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 그 조합 활동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자 이런 건 부당노동행위죠. 자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일으키면 활동을 방해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부당노동이 성립하죠. 성립하고 그 다음에 뭐 최소한의 노조 사무실 제공 자 이것은 부당노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이건 아예 조문에 81조 1항 4호 단서에 딱 나와 있죠. 자 뭐 부당노동행위는 뭐 워낙 중요한데 좀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단체별 노조법이죠. 단체별에 관한 판례 문제가 자 뭐 조문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자 7번에 1번 보니까 자 해석에 관해서 의견 불일치하면 당사 쌍방 또는 단체별에게 정하는 바에 어느 일방 결국은 쌍방이 노동인의 그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고 이 요청은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자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되죠. 신고해야 되는데 자 이 신고는 당사자 일명이 서명의 방법으로 자 쌍방 서명해야 되죠. 그죠? 그죠? 쌍방이 서명해야 되죠. 서명의 방법. 그래서 일방 서명 안 되죠. 그 다음에 3번 행정관청은 단체 계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노동인 의결을 해도 시정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년을 초과한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에 정할 수 있죠. 그죠? 다 조문에 있는 거고 다만 이제 7번 문제는 요게 이제 1번과 2번 이 지문에서 뒷부분이 있죠. 뒷부분은 자 뒷부분은 뭡니까? 이 신고는 쌍방이 연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명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뒷부분은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법률, 그죠? 노조법 플러스 시행령, 노조법 시행령을 갖다가 합쳐가지고 문제를 출제했어요.
그죠? 그래서 시행령 문제가 노조법에서도 시행령 문제가 자 이렇게 출제가 이렇게 같이 섞어서 내니까 이제는 시행령까지는 기본적으로 봐야 된다. 근로기준법하고 노조법은 시행령까지는 기본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금씩 어렵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요청할 수 있다. 이건 그래. 근데 꼭 서면으로 해야 돼?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쌍방이 연명으로 해야 돼? 15일 이내 이건 알았어. 법률에 나와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시행령까지 다 봐야 된다. 샅샅이 시행령이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시행령까지 좀 샅샅이 봐야 된다. 이제 예. 그다음에 8번 회계감사원. 자 이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시행령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시행령 문제가. 근데 이 지문은 자 이제 자 정답은 자 이제 법률을 알고 있으면 결국 이제 노조법을 알고 있으면 정답 2번인데 정답 2번에는 노조법 알고 있으면 돼요. 자 2번 보면 노동자비 효율감사는 필요하다고 걸려. 총회 승인 얻을 필요 없죠. 총회 승인 얻을 필요 없는 것은 그 노조법 결국 이제 법률을 알고 있으면 노조법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근데 시험장에서는 어때요? 가서 보면 와 이게 다른 거 하면 막 이거 처음 좀 보는 지문일 수도 있죠. 그래서 노조법에서도 이제 노조법도 시행령 샅샅이 봐야 된다. 그죠? 네. 특히 중요한 부분들은. 자, 그래서 이게 뭐 엄청 중요한 게 아닌데, 자, 시행령이 딱 출제가 되니까, 와, 시험장에서는 갑자기 당황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이런 문제 처음 나왔거든요. 처음 나와버렸어. 네, 처음 나왔어. 그래서 이제 출제 방향을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회계감사원, 회계감사원 6개월, 이걸 1년으로 해가지고 1번 지분, 그런 문제는 다수 나왔죠. 계속 나왔지만, 자, 뒤에, 1번은 이제 그 내용과 감사 결과 전체 조합원의 공개다 법률, 그 다음에 2번, 3번 같은 경우, 3번, 4번은 시행령이죠. 그죠? 자, 회계감사원은 재무회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한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건 이러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 자, 4번 같은 경우는 시행령을 알고 있어요. 노동조합 대표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공인회사나 회계부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계감사원이 회계감사를 한 것으로 본다. 와, 이거 완전 시행령 문제입니다. 시행령 문제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회계감사원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회계사나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에 맡기죠. 네, 그죠? 자, 근데 이제 돈이 많이 들어. 이게 이제 규모가 작은 데들은. 그래서 이제 자, 요거 4번 시행령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지문은 노무사 시험에서도 잘 안 뜨는 지문이었는데 출제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시행령 좀 더 유의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물론 정답은 그죠? 어렵지 않게 자 2번이죠. 그죠? 법률 정확히 알고 있으면 자 총회 승인 얻을 필요 없어요. 예. 자 그다음에 9번 최저임금법상 벌칙 벌칙에 대한 설명 중 벌칙. 자 이건 자 최저임금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벌칙 조항이죠. 첫 번째 나오는 벌칙 조항인데 이건 이제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고 이 도급 쪽이 출제가 안 됐다. 그러니까 나올 것 같다 했는데 그냥 올해 출제가 돼버렸네요. 일단은 여러분들 3년 2년은 너무 잘 알잖아. 3이 제가 32에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해가지고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자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나 또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죠. 예, 요거 첫 번째 가나는 맞출 수 있는데 납은 유예라고 했어요. 도급인 경우에는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요게 한 단계씩 낮죠. 그 다음에 이건 시정지시 시정지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자 이게 벌칙이 주어집니다. 그 부분. 그 부분 좀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안 나왔지만 하여튼 나왔죠. 자 3년 2년, 2년 1년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0번 같은 경우에 이제 직위의제 직위의제 판례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이건 조금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1번 자 당연히 직위의제 처분이 근로자에게 가혹하고 다른 근로자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징계 처분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자 대원폴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 2번 직위의제는 성질이 다르다고 계속 강조했죠. 예, 그죠? 징계와는 성질이 다르다.
그죠? 과거의 비유행에 대하여 행위 예제는 징벌적 제도로서의 징계는 성질이 다르다. 너무 강조했던 거 3번. 직위예제 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직위예제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예제에 관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직위예제 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인가에 의하여 판단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만일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를 직위예제하는 그 직위예제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 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예제 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지문도 자주 나오는 지문은 아닌데 이건 소급표가 없습니다. 소급표가 없어요. 소급표가 없어. 그래서 장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1번하고 4번을 좀 헷갈렸을 것 같아. 그죠? 다른 근로자의 유사한 비행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나는 사정만으로 원래 이제 형평성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1번하고 4번이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1번이 이제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 입장인데 4번은 명확하게 소급표가 없습니다. 장래입니다. 따라서 이제 징계처분이 무효가 됐어. 징계처분이 예를 들어 해고를 했는데 해고가 무효가 됐어. 나중에 그랬을 경우에 직위예제 처분을 다툴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소급표가 있으면 못 다투는데 소급표가 없기 때문에 다툴 수 있다. 라는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인데 하여튼간 약간 좀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소급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추역규칙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추역규칙 문제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죠. 이것은 기획본은 상시 10명 이상이면 추역규칙을 작성해서 노동위원회가 아니죠. 고용노동부장관에 노동청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 노동위에 신고사항 아닙니다. 기획본 틀렸고 쉽죠. 니은번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이나 근로형태에 따라서 별도의 추역규칙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죠? 별도의 추역. 이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이 근로자에게 불이익 변경한 경우에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못 얻었다. 않는 경우에 추역규칙 변경 후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추역규칙과 기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종전 추역규칙이 이제 두 개가 병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얘기했죠.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추역규칙은 뭐예요? 변경된 추역규칙이에요. 따라서 변경된 추역규칙이기 때문에 변경된 추역규칙이 변경된 추역규칙에 대해서 동의받지 못하면 무효가 되죠. 94조 1항 단서에 무효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종전 근로자는 종전 추역규칙에서 변경된 추역규칙이 종전 근로자에게는 무효죠. 그러나 이제 변경된 추역규칙이 동의를 받지 못했더라도 변경된 추역규칙 이후에 입사한 신규 입사자는 이 변경된 추역규칙이 현행 추역규칙이기 때문에 유효하게 되죠. 상대적 무효설이죠. 그래서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추역규칙은 변경된 추역규칙입니다.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이거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무실에 걸려 있는 것은 동의 받지 못하더라도 변경된 추역규칙 걸어놓으면 됩니다. 종전 규칙은 떼면 돼요. 그런 얘기까지 다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1번 맞습니다. 디귿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1번은 요거 이제 중요한 판례죠. 요거 이제 리을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취역규칙 변경, 단체배라든가 취역규칙 변경으로 인해서 소정 근로시간이라든가 임소휴연, 그죠?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때는 사용자가 이제 근로자 요구가 있어야 이제 교부무가 생기죠. 그죠? 여기 17조 2항 단서죠. 그죠? 이것도 시험에 출제 안 돼가지고 계속 출제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요게 이제 취역규칙하고 이렇게 같이 엮어서 나와버렸네.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17조 2항
단서입니다. 그래서 뭐 법령이 변경되거나 또는 뭐 출기칙이나 단체별 이런 것들이 변경돼 가지고 어떤 임금이라든가 소정 근로시간 이런 게 변경되면 임소위원이 변경되면 그때는 무조건 이제 그때는 무조건 교부사항이 아니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교부무가 생기는 거예요, 사용자에게. 네. 이런 거 위반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 그죠. 형사처벌입니다. 자, 그래서 리을번은 틀렸죠. 그래서 자,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이죠. 예.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2번. 12문제는 징계하고 해고. 이 징계, 해고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이 작년에 그 노무사 2차 시험에서도 이 징계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2차 시험에. 하여튼간, 그리고 이제 실무에서도 사실은 이 징계, 예. 뭐 최근에도 제가 이제 그 부당정직에 관한 사건을 맡았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인데, 자, 맡았는데, 하여튼 이게 이제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징계, 징계 해고, 이 징계에 관한 것은 이제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징계 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없는 경우에는 꼭 거치지 않더라도 징계가 무효는 아니죠. 그 다음에 뭐 징계 사유, 그 다음에 징계 절차, 그 다음에 징계 양정, 이 세 가지의 정당성을 따져서 요게 이제 세 가지를 갖춘 경우에 이제 징계는 정당한 것이고, 그 중에 하나라도 그 정당성이 없으면 그 징계는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자, 1번 지문인데,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무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최신 판례예요. 최신 판례입니다. 요 판례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최신 판례 내용인데, 딱 그 지문이 그 판례 요지가 딱 뜬 거예요. 딱 떴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요 판례는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지문도 나올 수도 있다 했는데, 이제 정답은 아니고 지문으로 떴죠. 꼭 정답인 것만 알아야 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최근 대원 판례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갖다가 인정한 대원 판례, 아주 중요한 최신 판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요게 이제 딱 떴어요.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이제 그런 문제가 떴어요. 이 국정원 사건에 있어서 그 판례 요지가 딱 떴어요. 지문에 딱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판례를 제대로 모르면 시험장에서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좀 이렇게, 자, 사례형으로 나왔죠. 회사의 단체별상의 징계 규정에는 노동조합을 징계하려면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 상벌위원회의 구성은 노사 각 4인씩으로 해서, 그죠? 노사 동수로 해가지고 노동조합원들을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징계 절차 규정을 위배하여 노동조합 측의 위원 2명만 참석시키고, 자격이 없는 상조의 소속 근로자 2명을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상벌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그 상벌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 해고했다면, 자, 그러면 이 상조의 소속 근로자 2명은 뭐죠? 자, 이게 뭐라고 했어요? 무자격자예요. 징계 절차 규정. 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자격자. 이게 이제 무자격자가 위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왜 노사동수, 이게 뭐지? 그게 이제, 자, 이게 사용자위원, 그 다음에 근로자위원, 각각 이제 4명씩 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공정하게 하려고. 징계위원회가 공정해야 되잖아. 억울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규정을 둔 경우에, 이 근로자위원회를 갖다가 자격이 무자격자가 들어가, 상조위원회에 무자격자가 들어가면 왜요? 요 취지 완전히 어긋나는 거지. 그래서 이 징계는 무효가 돼버립니다. 징계 무효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무자격자. 근데 요 내용을 무자격자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야,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야, 이거 뭐지? 막 헷갈리는 거지. 자, 이게 이제 약간 뭡니까? 사례형으로, 사례 내용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길게 출제가 됐죠. 그죠? 그래서 뭐 사례 내지는 준사례형,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기 시작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지문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이제 앞으로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번 문제가 상당히 길죠. 예. 그 상벌위원회를 거쳤죠. 징계 해고에 따라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 종족수가 충족된다면 자 징계 유효 이거 아니죠. 그죠? 의결 종족수가 충족되더라도 그죠?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하면은 이 2명 빼더라도 뭡니까? 6명이죠. 과반수 예를 들어 과반수 그러면 사용자하고 여기 근로자 1명이라도 있으면 과반수가 됐잖아요. 네? 충족돼. 이거 유효합니까 징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무자익자가 들어가면 얘가 그냥 한 마리 미꾸라지가 그냥 흐려버려요. 그럼 뭐 이상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있잖아요. 막 여기 막 징계위원회를 개판으로 만들어. 그 다음에 이 취재도 마치 노사동수라는 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거며 근로자 위원들 이 근로자 이 부당 해고의 징계의 대상이 되는 이 근로자를 갖다가 이 근로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근로자 위원을 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징계는 무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단체백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 해고 절차. 자, 요건 뭐 자주 나왔던 지문이죠. 예, 그죠? 자, 자 단체백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자 명시적으로 규정했으면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사유로 정할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명시로 규정하고 있거나 또는 상호 접촉되면 단체백으로 해야 되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닌 한 자 취업규칙의 새로운 해고 사유로 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자 많이 출제했던 지문이고 중요한 지문이죠. 그 다음에 4번은 자 맞죠? 자 서면 통지하는데 자 27조에서 서면 통지 해고 서면 통지해야 되죠. 이거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죠. 해고는. 자 그런데 이때 통지할 때 명칭은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죠. 자 정답은 2번이고 그 다음에 13번 자 임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임금이 두 문제가 나왔는데 아까 통상임금 판례가 하나 나왔고 자 그 다음에 1번 13번 1번 자 이건 조문이죠. 조문.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되는데 뭐 계속 강조했죠. 단서에 법령 또는 단체백 취업규칙이 아니고 단체백이죠. 그래서 취업규칙에 의해서는 자 이걸 공제하거나 통화이익 끝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법단 계속 얘기죠. 법단 쉬운 문제죠. 바로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 2번 3번 자 지문이 길죠. 그죠? 지문이 길어. 좋은 문제도 이렇게 지문을 길게 내버렸네. 그죠? 그래서 자 2번 같은 경우도 자 그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죠. 그죠? 다른 일반 채권 조사공과금 또는 조세공과금 또는 다른 채권의 우선 변제 그죠? 우선 채권인데 다만 뭐 질권이라든가 이러한 물권보다는 우선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우선 변제 채권은 요것보다 더 우선하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자 이제 14일 이내에 다 금품 청산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14일이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자 지금 이제 연 20%입니다. 연 20%이란 지연이자 지급해야 됩니다. 요런 뒷부분은 조금 여러분들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자 이런 지문들 그렇게 자주 뜨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 요런 내용은 알고 있지. 자 그런데 뭐 20% 이율에 대한 지연제를 지급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죠. 시행령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법률과 그러니까 법률과 어떤 시행령을 갖다 막 섞어서 낸단 말이죠. 이제 자 이런 유형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 시행령까지. 그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 1번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살짝 바꿔버리면 어떻게 몰라버리지. 그죠? 자 그 다음에 4 고용노 그 다음에 요 4번은 그 인적사항 공개하는 거죠. 그래서 3천만 원 이상이죠. 예. 321 3이지. 313 예, 3천만 원 이상. 자 인적사항 공개 명단 공개. 자, 이건 시험에 출제가 됐죠. 작년에도 됐는데 또 이제 지문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14번 법원. 법원은 1번은 이제 조문에 관한 문제인데 1번은
자, 자 15조죠. 자, 이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분 무효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 그다음에 2번은 자, 취업규칙이 법령이라든가 단체백에 의논해서는 안 되지. 상위법이니까. 그 다음에 3번. 자, 취업규칙에서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하되, 무효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이 아니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이죠. 취업규칙. 이게 이제 취업규칙의 규범적 효력 97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살짝 바꿔버렸잖아. 자, 이건 맞출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4번은 자,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 불이익 변경의 경우에 집단적 동의를 받았더라도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자, 근로계약의 내용이 유리하면, 그 유리성의 원칙에 의해서, 자,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에 적용된다. 유리성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거. 그죠? 자, 아주 유명한 판례고, 시험에 출제가 계속되고 있죠. 이 지문은.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 징계에 대한 설명. 자, 징계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됐어요. 몇 문제가 나와, 지금? 12번에 나오고, 15번에 나오고. 자, 그래서, 자, 1번은 제 취업규칙 작성할 때 그 제재가 징계예요. 자, 이거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머스트. 맞죠. 필요적이니까. 이게 이제 93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5조 2항은, 자, 단체백이나 취업규칙 등의 징계 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더라도, 이거 뭡니까?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즉 소명 기회를 주지 않더라도, 자, 징계는 유효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판례 확고한 입장이죠. 그래서 요거 이제 계속 출제가 됐던 부분이고, 기출문제 계속 출제가 됐던 부분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맞췄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는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피징계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고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의무를 위하여 징계를 해고했다면, 자, 이거 무효가 아니고 유효합니다. 그래서 징계 같은 경우는 절차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다음에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징계위원회라든가 소명기회 주지 않더라도 징계는 유효하게 됩니다. 아주 확고하죠.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3번 원래의 징계 처분에서 징계 사유를 삼지 않은 징계 사유를 재심 절차에 추가하는 거? 자, 이거 무효죠. 무효지. 그 다음에 사생활에서 비행은 원칙적으로 징계 사유가 아니지만, 그죠? 사관사평이라고 했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하나에서 예외적으로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계속 출제 지문으로 기존에 떴고 중요한 부분.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지. 기출문제의 중요성. 다음 16번. 자,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게 이제 시행규칙에서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이제 6조죠. 우리 이제 최저임금법 6조의 내용이죠. 6조의 내용. 그래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아닌 것은, 자, 일단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려면 1개월 초과하면 안 돼요. 1개월 초과하면 안 돼. 그래서 최저임금. 그 다음에 자, 소정근로와 관련 없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관한 임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자, 이런 것들은 다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이런 것들 뭐예요? 매월 줍니까? 아니죠. 1년에 한 번 보통 주죠. 그죠? 비상수당. 그 다음에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 이익것으로 지급되는 임금. 통화 이익것으로 지급되는 임금, 이건 자, 복리후생,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는 100% 다 산입된다고 했어요. 다 산입된다고 그랬지. 네, 강조했죠. 자, 그런데 이제 통화 이익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혹시 그 다음에 자, 4번은 55조 1항에 보장되는 일주의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이게 주휴수당이잖아. 주휴수당은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돼요. 주휴수당 다 포함해서, 그 다음에 주휴수당 안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간제 근로자 주휴수당 안 주면
뭐 시급으로 그냥 월에서 금일까 시급만 줘. 이런 데 많거든. 이런 데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휴수당 꼭 줘야 되고 주휴임금 포함됩니다. 포함돼요. 자, 이런 얘기 실무 얘기 했는데 뭐 이거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했는데 여러분들 뭐 실무를 또 안 해보거나 또는 이거 그죠? 일단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최근에 또 작년인가 또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 뭐 통화이익교수로 지급되는 이런 게 출제가 7급인가 하여튼가 됐기 때문에 이 설명을 잘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이제 시행규칙에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휴임금, 주휴수당은 포함된다. 자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 뭐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혹시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었겠다. 네, 그죠? 정확히 모르면 시험장에서 좀 어렵거든.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17번. 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실무에서 계속 일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여러분 설명할 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강의 들었던 분들은 쉽게 접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7번. 자, 근로자 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은 뭡니까? 16세인 사람이면 18세 미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수자죠. 연수자는 1일 7시간, 일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1일 1시간, 일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근로대표의 서면함이 아니죠. 예, 그죠? 해당 근로자의 동의 받으면 돼요. 그죠? 이것까지 뭐 근로대표의 서면함이 아니죠. 어렵지 않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재량근로. 자, 이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죠. 그 다음에 3번은, 요건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많이 했던 내용이죠. 자, 야간이라든가,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18세 미만자 또는 임산부, 고용노동부장의 인가를 받고, 이제 18세 미만자는 그 동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부의 경우에는 명시적 청구. 그래서 고용노동부장 인가 플러스 명시적 청구. 그 다음에 산부나 그 연소자의 경우에는 동의 플러스 고용노동부장 인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된다. 이거 협의다. 자, 요 내용 맞죠? 자, 다 봤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4번은 자, 이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이게 이제 요것도 이제 좀 조심하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신설된 조항이죠. 55조 2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일이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으로 정하는 휴일, 우리 뭐 빨간 날 있잖아. 그 유급 보장하도록 돼 있죠. 자, 기존에는 민간 기업에는 이게 안 됐어요. 근데 이게 2018년도 개정안에 이제 들어가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자, 이때 근로자 대표의 서면으로 합의하면, 자, 대체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 요거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자, 신설된 조항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번에 출제가 됐네요. 예. 아마 이 지문은 아마 처음 출제가 됐을 거예요. 예, 저희 공무원 시험에는. 그래서 계속 중요하다고 이거 나올 수도 있다 했는데 나와버렸네. 자, 이제 18번 대의원회, 노조법 대의원회. 자, 1번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대상으로 조직돼. 이게 이제 우리 자, 이제 하나의 사업에 조직된 노동조합이죠. 여기 이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된다. 그죠? 종사조합원에서 선출해야 된다. 그래서 그 종사조합원이 아니더라도 가입은 할 수 있지. 해고자도 가입은 할 수 있는데 다만 대의원이라든가 임원 이런 것들은 활동의 일정한 해고자는 일정한 제한을 받죠. 종사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기업별 노조에 있어서 기업별 노조에서 이제 21년도에 21년도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자, 해고자 종사조합원이 아닌 사람 해고자도 이제 그 기업별 노조에 이제 가입이 허용됐죠. 이게 2조 라목 단서가 폐지되면서 다만 이제 활동은 제한받지 종사조합원이 아니면 대의원이나 임원은 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1번 지문 중요하다고 이게 개정된 조항이고 그 다음에 3번 대의원을 둔 때에는
총에 관한 규정. 자, 이걸 준용하죠. 그다음에 4번. 뭐 4번은 자, 이제 중요한 판례 계속 얘기했죠. 기출 문제도 있고. 자, 그 규약의 재개정에 관한 사항, 규약에 관한 사항은 자, 대의원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도 총회, 이 규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본질적, 그죠? 본질적 권한이야. 본질적 권한이기 때문에 자, 규약 개정 권한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했죠. 소멸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19번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요 뭐 임금 실태 이거 3년이 아니고 뭐예요? 1년마다죠. 1년마다. 우리 지문에 뭐 2년마다 이렇게 했는데 1년마다죠. 자, 뭐 이건 쉽게 골라낼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는 쟁행이죠. 쟁행이 역시 또 부당노동이에요. 쟁행이 문제가 떴는데 자, 그 옳은 것은요. 1번은 자, 뭐 1번 문제는 찬반 투표죠. 조합은 찬반 투표. 우리가 이제 파업하려면 조합은 찬반 투표 거쳐야 되죠. 절다객사가 아니란. 그래서 절다객사가 아니란 자, 이거 찬반 투표해야 돼요. 직비무예에서 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민의실확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적으로 확보된 경우 자, 이게 종전 판례에서는 이런 경우에 그죠? 저 찬반 투표 안 해도 됐는데 민의실확이면 자, 이게 이제 최신 판례에서 수정했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민의실확이 확보된 경우에도 그죠? 찬반 투표 절차 거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당성 상실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다음에 이 판례, 그 최신 판례 내용, 이건 종전 판례 내용이니까 틀렸고. 그다음 2번 쟁의의 목적에 따라 노동자는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이거 점유 배제에서 조업 방해하는 거. 자, 이거 그죠? 쟁의 못하게 돼 있죠. 요거 37조 3항 신설된 조항 중요하다고 했죠. 틀렸고. 그다음에 3번 노동쟁의람은 파업, 태업, 직장급석이다. 걸쳐놓은 이걸 대관해서 정상적 운영을 제한해. 요건 뭡니까? 노동쟁의가 아니라 쟁의. 노동쟁의와 쟁의는 달라져. 노동쟁의는 분쟁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쟁의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정의가 틀렸죠. 다음에 4번 사용자의 직장 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로 인정될 수 있다. 맞죠? 이건 뭐 맞는 지문.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직장 폐쇄는 방어적으로 해야 되죠. 방어적으로. 그 방어가 상당성이 있어야 되지. 그런 경우에 정당한 쟁의. 그래서 직장 폐쇄의 정당성은 두 가지죠. 우리가 대방력이라고 했죠. 대항성과 즉 근로자의 쟁의가 있은 이후에 대항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되고 방어적으로 해야 되지. 방어적으로. 거기에 대한 방어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 공부를 뭐 제대로 하면 아주 어렵지는 않은데 시험장에서는 좀 당황할 수 있는 지문들이 좀 있었다. 몇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었겠다. 또 지문도 좀 길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판례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판례를 정확히 이제 모르면 좀 맞추기가 좀 쉽지 않았겠다.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조문도 뭐 시행령까지 좀 시행령에 새로운 문제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기존 기출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앞으로 이런 기간도 조금씩 아주 확 어려워지는 않았지만 계속 조금씩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조문 아무래도 이제 조문 문제가 좀 더 많을 거예요. 많지만 지금 이번에 6대4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기존에는 뭐 한 80% 이상이 좋은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법률에서 많이 나왔는데 시행령, 이렇게 시행 규칙까지 자, 작년부터 이제 시행령 문제가 많이 나오고 뭐 기존에도 이제 중요한 시행령은 나왔지. 근데 그 뭐 작년에도 이제 최저임금법에서 막 시행령 문제가 막 출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올해는 시행 규칙 문제도 출제가 돼버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제대로 좀 공부를 노동법을 갖다가 제대로 조문도 계속 반복적으로 조문을 해서 시행령 중요한 건 시행규칙까지
그다음에 판례에 대한 비중, 어떻게 이제 사례형 판례 문제가 이제 출제되기 시작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좀 공부를 좀 더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해커스 이 노동법은 상당히 저도 이제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뭐 더더욱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좀 판례 같은 경우에 지나칠 정도로 좀 많이 나눠줍니다. 신림동에서 2차 강의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떤 경향들을 갖다가 해서 좀 중요한 부분은 좀 나눠줍니다. 나는 조금 지나칠 정도로. 근데 이제 합격하려면 약간 상대평가에서는 좀 지나치게 공부해야 돼요. 약간 넘칠 정도로 공부해야 합니다. 딱 짜스도록 하면 다 떨어집니다. 제가 이제 수험 전문가로서 이 상대평가에서는 좀 넘칠 정도로 해야 돼요, 공부를. 그죠? 딱 잤으면 무조건 떨어져요. 공부량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를 갖다 응용하면 바로 있잖아요. 그 문제는 시험장에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넘치게 공부해라. 그래서 좀 뭐 해커스가 막 그죠? 뭐 기본 강의, 뭐 심화 강의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기출 강의, 뭐 객관식, 뭐 동영문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런 걸 아주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제대로 공부해야 돼. 예. 자, 하여튼 오래 고생하셨고, 또 이제 또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경향들을 자, 이게 잘 아셔가지고 자, 이제 내년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